자, 이번 시간에는 유형 자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유형 자산의 기본적인 것은 사용 목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디 갔냐, 여기 사용이란 말이 키워드인데, 여러분 시험 문제에 잘 등장하는 용어는 유형 자산 중에서 해당되는 계정 골라 쓰세요, 이 말을 갖다가 보통 유형 자산을 사용 목적으로, 이런 목적을 갖다 먼저 얘기를 하고요. 회계 개정 과목들은 목적을 대부분 얘기했잖아요. 아까 투자 같은 경우에도 장기 투자 목적이라면 그 목적이 있어. 투자 자산일 수도 있잖아요. 지난번에 뭐 여러분 봤던 건물 샀는데, 얘가 만약에 투자 목적이라면 건물이라고 써야 돼요, 투자 부동산이라고 써야 돼요? 목적에 따라 이 용어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계 담당자들은 이 계정 그 상황에 대한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계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목적을 잘 이해하셔야 되고, 사용 목적으로 그러면 유형자산에서 해당되는 계정 사용하라는 뜻이에요. 또는 영업용으로 뭘 샀다, 걔도 사용할 목적이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업무용으로 뭘 샀다, 업무용도 마찬가지로 다 그 유형자산에서 해당되는 자산으로 기록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죠. 자, 뭐 유형자산 말 그대로 형태가 있는 자산이고, 회사에서 비유동자산이니까 1년 이상에 걸쳐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을 우린 유형자산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게 토지 있죠. 자, 토지라고 해서 뭐 등등 파란색으로 나온 것들은 말이에요. 파란색으로 나온 것들은 저기 시험 문제 보기로 출제가 됐던 건데,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만 잘 이해하시면 이 내용 별 어렵지 않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데 시험 문제 보기에 얘가 쭉 나와버리면 되게 헷갈린단 말이죠. 이게 맞는 말인가? 왜 이렇게 어려워? 기업회계 기준에 있는 내용들이란 말이죠. 다. 자, 주의 한번 볼게요.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기업이 자신의 영업 목적, 아까 영업용 얘기했죠? 사용 목적, 업무 목적으로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지, 임야, 전답, 잡종지 등으로 장기간 비유동자산이니까 사용 목적, 여기 사용 목적도 나오잖아, 이렇게. 으로 취득한 것을 우리는 유형자산이라고 부른다. 토지라고 해서 모두 유형자산으로 분류하는 것 당연히 아니겠죠. 기업이 지가상승 목적, 투자 목적이잖아요. 뭐라고 기록해야 돼? 투자 부동산으로. 건설회사가 건설 목적으로 상품화 시키려고 토지를 샀다 그러면 걔는 상품이라고 써지든지, 상품 재고자산이라고 쓰지, 재고자산이라고 계정이 있어요, 없어요? 재고자산이라는 계정은 없어요. 그럼 뭐라고 써야 돼? 제품이라고 쓸래요? 상품이라고 쓸래요? 제공품이라고 쓸래요? 원재료라고 쓸래요? 이건 물어볼 거 아니야. 이거 당연히 상품이죠. 그죠? 그런 목적을 잘 구분하시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건물과 냉온방 조명, 통풍 및 건물의 기타 건물 부속 설비 등, 그 건물이란 토지 위에 건설된 공작물로서 지붕이나 벽을 갖추고 있는 사무소. 지금 제가 이거 읽어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세무 1급에서는 요 내용들 그대로 보기로 나와요. 그러니까 봐두고 정확히 읽으라는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건물, 부속 설비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얘네들 등등 했다고 치면, 교체했다고 치면 얘가 바로 다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그럼 뭘로 기록해야 돼요? 당연히 건물로 기록해야 되죠. 바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정확히 잘 알고 있을수록 이런 계정을 갖다 설명하는 일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구축물은 기업이 경영 목적을 위한, 경영 목적이나 영업용이나 사업 목적이나 결국 사용할 목적인데, 보통 우리 그 자격 시험 문제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는 기정 과목 중에 하나가 구축물이에요. 그래도 구축물이 뭔지는 알아야겠죠. 사용하고 있는 토지 위에 정착된 건물 이외라 그랬어요. 보통 우리 예를 들어서 토지 위에 말이에요, 컨테이너 같은 거 건물처럼 뭐 비스무리하게 지어놓고 사용되는 것들 있죠. 그 건물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불러요? 그런 게 구축물이에요. 그래서 건물 이외에 토목 설비, 공작물, 그다음에 이들의 그 부속 설비 등을 우리 구축물이라고 부른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건설 중인 자산, 건설 중인 자산, 그러면 건설 중인 자산은 임시 계정이다. 이거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한 계정 처리하는 거 배운 적 있나요? 안 배웠어?
배웠어요? 보통 건물 자가 건설하는 경우 꼭 건물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기계장치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A 파트, B 파트, C 파트 이런 걸 갖다 계속 연결해서 그 제조 그 기계를 갖다가 계속 설치하는 경우 그것도 쓸 때 뭐라고 써야 돼요?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건설 중인 자산이라 해서 건물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 얘가 이제 다 완성이 되면 건설 중인 자산은 빼주고 완성된 건물이나 기계장치로 대체해서 써주는 규정이고, 자 조금 전에 유형자산의 종류 설명해 드렸는데 이 중에서 감가상각하지 않는 자산 두 가지 있죠. 토지, 또 토지하고 또 뭐 감가상각 안 해요? 요거 건설 중인 자산. 자 봐요. 여기 계정 중에서 유형자산 중에서 유형자산 사용 목적이라면서요. 유형자산이란 특징은 사용하면서 그 값어치가 보편적으로 떨어지겠어요? 올라가겠어요? 떨어지죠. 그걸 우리는 감가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그럼 얼마씩 떨어져요? 그게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 회계에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정액법, 정률법 이런 걸 사용해서 그 금액을 계산해내죠. 즉 유형자산은 사용 목적이기 때문에 유형자산은 사용하면서 가격이 떨어져요. 그래서 반드시 감가상각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유형자산의 종류 중에서 감가상각하지 않는 자산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토지예요. 여러분이 말씀하셨던 두 번째가 건설 중인 자산.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한다 안 한다. 감가상각 자산이 아니에요. 이거는 회계 1급 때 벌써 회계 이거 기초과정에서 배웠단 말이죠. 근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왜 안 해요? 이러면 또 골치 아파져. 토지는 왜 감가상각을 안 합니까? 얘는 태생 자체가 감가상각을 할 자산이 아니라 얘는 유한한 자산이기 때문에 대부분 토지 가격은 여지껏 평균적으로 올랐을까 내렸을까? 생긴 이래 가격이 생긴 이래 여지껏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태생적으로 아예 감가상각 대상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 반면에 여기 건설 중인 자산은 왜 감가상각을 안 합니까?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직 난 건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스마트폰 아직 사지도 않았어. 사지도 않았는데 사용도 안 했는데 그게 값어치가 떨어져요? 저기 라벨 붙인 거 포장도 안 뜯었어. 지금 사갖고 막 왔어. 그럼 가격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대로 있잖아. 그죠? 즉 취득 과정이 끝나지 않고 사용 과정이 시작되지 않았으면 감가상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사용 안 했으니까. 그런데 여기 건설 중인 자산은 지금 취득 단계가 끝났어요. 아직 계속 짓고 있는 중이에요. 짓고 있는 중이란 말 뜻은 취득 과정이 아직 안 끝났다는 뜻이에요. 그럼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공통적으로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자산 두 가지가 있기는 한데 성격은 달라요. 아시겠죠?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 요 내용들은 요 다음 파트에서 제가 유형자산의 이슈 세 가지를 크게 구분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결정할 때, 자 우리가 유형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이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부대비용들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 기초과정에서 뭐 배웠어요? 유형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보편적으로 취득세, 등록세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취득과정이었었어요. 그래서 취득세 또는 무슨 세? 등록세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데 얘는 분명 세금은 맞아요. 세금은 맞는데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은 유형자산의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세금과 공과로 쓰지만 얘는 유형자산의 부대 비용으로 봐서 취득하는 자산명으로 기록하는 거 열심히 배웠죠. 기억나요? 자 그래서 여기 유형자산은 항상 중요한 게 취득 원가 이를 얼마로 결정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항목들인데 여러분이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요런 장소들 이런 비용들이 다 부대 비용이에요. 또는 자본적 지출이에요.
이렇게 쓰는 것들을 여기다 다 9번, 9번까지 써놨단 말이죠. 근데 요 내용은 말이에요. TET 2급 교재에 없어요. TET 1급 교재에 추가된 것들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은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좀 더 자세히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에서 번호 1번부터 9번까지 읽어보시고 내가 충분히 구분할 수 있는 거는 제껴버리고 그 다음에 처음 보는 것이라든지 아 요런 내용 처음 보는 거네 그런 것들은 마킹 해놨다가 세물 1급에서 보기에 취득 원가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 나오잖아요. 그럼 딸랑 잘 포함을 시키시면 되는 항목들이랍니다. 아시겠죠? 외울 거다? 아니 외울 건 없어요. 여러분이 읽어보시게 되면 취득 과정에서 얘 자산으로 포함시켜야 되겠구나. 그건 알 수 있을 거예요. 특이한 것 중에 이것도 공식으로처럼 나와 있는데 시제품의 순 매각금액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그 기계장치 뭐랄까? 아, 기계장치라고 합시다. 여기 나와 있는 걸로 시제품의 순 매각금액 기계 장치를 갖다가 설치를 했는데 얼마가 들었냐면 1,000원이 들었어요. 근데 기계 장치를 갖다가 우리가 가동하기 위해서 부대 비용 들어가는 것들이 있겠죠. 기계 장치를 가동하는데 얘가 경유가 필요해. 그럼 경유는 지금 물건을 만들어내기는 하지만 완성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아니 완성품이 아니라 판매 목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계 장치가 제대로 세팅 설치가 다 됐는지 잘 가동이 되는지 그래서 정상적인 제품이 나오는지 그걸 먼저 테스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대 비용 경유를 사다가 기계를 돌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돈 들어갔잖아. 그러면 기계 장치의 지금 취득원가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기계 장치의 취득 원가는 부대 비용 포함해서 얘가 지금 현재 1,100원짜리가 이렇게 된 거죠. 오케이? 자, 근데 왜 이거 가동을 했다고 그랬어요? 제품을 만들어 본다 그랬죠. 이 제품은 실제로 판매 목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목적 자체가 시제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가동시켜서 체크를 했단 말이야. 근데 얘가 얼마치가 나왔느냐면 50원어치가 나왔어요. 그래도 만들어 보니까 정상적으로 잘 만들어졌어. 얘 팔 수 있죠. 팔면은 지금 취득원가는 얼마가 돼요? 50원 받았을 거 아니야. 그죠? 만들어서 팔았잖아. 그러면 여기서 다시 취득원가는 얼마가 되겠다. 50원을 뺀 1,000. 50원이 취득원가가 된다는 걸 세무 1급에서는 이렇게 관련돼서 발생한 수익 있으면은 걔를 차감하고 취득원가로 해주세요. 왜 부대비용은 다 더해줬잖아요. 뭐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반대로 빼줘야겠죠. 그런 차원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취득원가 결정에서 여기 지금 1번에 나와 있던 거 꼭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 취득 후의 지출 이것도 잠깐 보면서 설명해 드리고 제 걸로 또 한번 얘기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쳤네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자, 지금 이거 수업은 차이하고 우리 혜지 씨를 보고서 해야 되겠네. 총체적인 난국인 가영씨까지 시선 딱 여기 이렇게 셋이서 멈춰 있으면 될 것 같아. 잘 들어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피곤하면 그냥 주무셔도 돼요. 자, 유형자산의 취득 후 지출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좀 이따 제가 정리해 놓은 걸 갖다가 보여드리긴 할 텐데 유형자산은 여러분이 단계별로 우선 취득 과정을 아셔야 돼요.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요.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용들을 정리하실 줄 알아야 돼요. 바로 유형자산의 취득 후 진출은 또는 제가 얘기하는 사용 과정이란 말 뜻은 사용하면서 돈을 쓰게 되기 때문에 돈을 쓰게 되면 재산에 변동이 생길 것이고 그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우리 회계 담당자들은 기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첫 번째 이슈가 바로 이거예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그래서 여기 사용 과정에서 하나를 얘기 드리면 첫 번째 이슈가 얘가 돈을 쓰긴 썼는데 자본적 지출이냐. 자본적 지출의 말뜻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거 자산 계정으로 돈 쓴 자산 계정으로 기록하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얘는 비용 계정으로 기록하세요. 비용 계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죠. 건물이나 기계장치를 여기 수리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은 수선비라는 계정으로 쓰라는 얘기고
차와 관련된 것은 차량, 유지비라는 계정으로 쓰라는 요 내용이 수익적 지출의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그 발생했던 여기 사용 과정에서 발생 이슈는 두 개 묶어서 하나 빼야 되는데 수익적 지출이냐 자본적 지출이냐를 구분하는 게 여러분 시험 테스트의 문제일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슈가 되는 것은 뭐가 있느냐면 바로 감가상각비예요.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인데 이에 대한 계산하는 방법, 용어, 그 다음에 회계 처리 세 가지를 갖다가 여러분이 구분해서 정확히 알고 계셔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요게 사용 과정이에요. 마지막으로 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계 처리를 할 줄 아셔야 돼요. 처분 과정은 이따가 한꺼번에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취득 과정. 취득 과정은 회계 2급 기초 과정부터 계속 나왔던 항목들이에요. 그 다음에 사용 과정 조금 아까 얘기했던 거고요. 사용 과정은 지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차이가 또는 혜지 씨가 얘기했던 총체적 낭국에 대한 거 감가상각비까지 제가 하나하나 이를 다시 계산하는 방법도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집중적으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자본적 지출이요. 자본적 지출이라고 의미하고 자산으로 처리하라는 이유는요. 감가상각의 말뜻 자체가 수익을 갖다 낼 수 있는 기간 동안, 즉 내용 연수 기간 동안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것들을 비용을 한번 발생했다고 한 방에 다 비용 처리하지 말고 그 자산의 내용 연수 기간 동안의 그 비용을 나누어서 그 감가상각하라고 말하는 뜻이 바로 자본적 지출이에요. 이 유형자산은 여러분이 나중에 배우시게 될 법인세법에서 되게 중요한 항목들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감가상각에 대한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지 돼요. 여기서 꽝 치면은 법인세나 갈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를 못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유형자산에 대한 내용들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유형자산의 그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건물의 뭐 에스컬레이터, 증설, 그 다음에 개조, 증축, 그 다음에 건물의 냉난방 장치 설치 얘네들 한번 건물 전체를 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근데 그 금액을 다 비용 처리해요?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건물이 20층짜리 건물인데 20층짜리 건물의 냉난방 장치를 건물의 냉난방 장치 이 건물은 20층짜리예요. 이거 교체하려면 돈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겠죠. 근데 건물은 지금 처음에 샀을 때 예를 들어서요. 10억짜리라고 가정을 해봐요. 10억을 갖다가 그냥 한 방에 그 해에 그 비용으로 다 처리했다고 생각해봐요. 당기순이익 개판당했죠. 근데 이 건물은 몇 년 사용해요? 내용연수가 예를 들어서 20년이라고 한다면 건물 산 금액을 20년 동안 감가상각해서 그의 비용으로 나누어서 쓰라는 얘기예요. 자본적 지출은 그 말 뜻이에요. 들어가는 금액이 워낙에 크니까 그 해 한 해 그냥 전체 비용 다 처리하지 말고 배분해서 내용연수 기간 동안에 비용 처리하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감가상각비의 뜻이거든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본적 지출도 당연히 건물로 포함시켜서 계산해 놨다가 내용 연수 기간 동안에 똑같이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화 시키세요. 그런 말을 갖고 있더란 말이죠. 거기에 반해서 밑에 나오는 여기 수익적 지출은요. 키워드가 자본적 지출은 여기 나와 있죠. 내용 연수가 증가한다든지, 그다음에 생산 능력이 증가한다든지, 원가 절감, 품질 향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증가시키면 해당 자산으로 처리한다는데, 이거 말 어렵잖아. 만약에 돈을 썼는데 그 쓴 돈이 그 재산적 가치가 증가한다면, 내용 연수가 증가한다면, 이런 용어들은 여러분이 많이 들었으니까 쉽잖아요. 그죠? 이게 올라가는 것들은 자본적 지출이라고 본다. 또 많은 문제에서는 자본적 지출을 하라고 문제에서 가르쳐 주기도 하죠. 바로 그런 내용들이에요. 거기에 반해서 수익적 지출의 키워드는 뭐가 되느냐 하면 원상 회복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능률 유지 뭐 이런 거에 드는데 지금은 건물에 유리창이 깨졌어요. 이 건물 처음부터 유리창이 깨져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유리창 교체해줘요. 또는
복도나 타일들 얘가 다 못 쓰게 됐어. 그럼 교체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걔도 원상 회복의 느낌이 있죠. 또 건물에 도색을 해요. 건물 도색하는 것도 사실 돈 적게 들어가지는 않지만 건물 자체 가격을 비교했을 때는 푼돈밖에 안 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그 해의 비용으로 그냥 처리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해서 얘를 우리 회계에서는 수익적 지출이라는 용어로 그냥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본적 지출에 대한 것이 뭔지, 수익적 지출에 대한 것이 뭔지 구분을 하라고 그랬었고, 또 여러분이 회계 세무 2급에서 주로 많이 나왔던 문제일 것 같은데, 회계 담당자가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구분하지 못해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자본적 지출이에요. 자본적 지출. 그러면 얘 뭘로 기록하라 그랬어요? 자산으로 기록하라 그랬죠.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냉난방 장치를 교체했어요. 돈 많이 들어갔다 그랬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1,000원 들어갔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회계 담당자니까 돈 나갔을 때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차변에 뭐라고 기록해야 돼요? 여기 자본적 지출이라고 그랬으니까 냉난방 건물에 대한 거예요. 그럼 건물이라고 이렇게 써야 되겠죠. 1,000원 이렇게. 오케이? 대변에다가 현금 줬어요. 대변에 현금 해서 1,000원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 회계 담당자가 자본적 지출에 대한 내용을 개념이 없어. 그러니까 냉난방 장치를 교체했으니 그런데 건물에 대해서 이런 비용이 발생했을 때 비용 처리하는 수익적 지출, 즉 수선비라는 건 알아. 수선비라고 1,000원을 이렇게 썼을 때 물론 대변에 현금은 똑같아요. 현금은 1,000원 이렇게 썼어.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보게 되면은 건물은 자산이라고 기록을 해야 되는데 건물이 기록이 안 됐죠. 그럼 자산은 과대 계상이 됐겠어요? 과소 계상이 됐겠어요? 써야 되는데 안 썼잖아. 그럼 과대요, 과소예요? 가영씨. 과대야, 과소야? 자신있게 얘기해. 틀리더라도 왕창 쪽팔려야지 오래 기억나. 써야 되는데 안 썼기 때문에 자산은 과소 평가가 된 거야. 자산이 과소 평가되면 비용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과대 평가. 해봐. 비용 쓰면 안 되는데 비용 썼잖아요, 여기 지금. 그러니까 비용은 과대 평가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얘기들. 저기 자산은 과소 평가가 됐고 비용은 과대 평가가 됐다면 자본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자본. 이익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법인세 비용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거 외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해가 돼요? 얘는 얘하고 같이 움직여야 돼. 자산, 자본, 이익, 법인세 비용은 항상 같은 방향이어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 이런 거 나오면 되게 쉬운 문제인데 이거 외워놓지 않으면 무지하게 어려운 문제가 돼요. 같은 방향이 아니면 무조건 틀린 거야. 물론 자산하고 자본, 이익, 법인세 비용은 같은 방향이어야 된다. 거기에 반해서 수선비는 반비례 관계니까 반대가 돼야 된다. 이런 정도만 알고 있어도 그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서 과대평가다, 과소평가다 이런 말들은 구분하기가 저에게 되게 쉬워진다는 얘기죠. 재고자산 할 때 설명드렸던 내용이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못 알아들으시는 분은 뭐 해야 된다? 복습하세요. 언제? 살고 싶을 때.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형자산의 취득후 지출, 즉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에 대한 거 중요한 포인트들 먼저 설명을 해드렸고요. 두 번째는 자산을 사용하게 되면 감가,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걔를 갖다가 일정한 금액으로 얼마가 떨어졌는지를 계산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정액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그다음에 생산량 비례법, 대표적으로 얘네들이 많이 쓰여요. 여기 체감 잔액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체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액법의 2배, 그걸 체감법이라고도 많이 부르는데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아까 우리 총체적 난국이신 분을 위해서 감가상각 공부 다시 한번 하는 차원에서 여기다가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방법. 자, 감가상각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사용 과정에서
가격이 떨어지는 것만큼을 비용 처리하는 거에 계산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려면 반드시 세 가지를 알아야 된대요. 뭐를 알아야 되냐면 우선 취득 가액을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용 연수를 알아야 된대요. 세 번째로는 잔존가치를 알아야지 되는데요. 잔존가치, 잔존가치, 잔존가액 이런 말을 쓰긴 하는데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감가상각을 계산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세 가지라고 그래서 얘를 감가상각의 3요소라고 불러요. 이건 회계 이거 기초과정에서 나왔던 말이겠죠. 감가상각의 3요소라고 부르는 게 이 세 가지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감가상각을 한번 해보게 될 텐데, 감가상각은 우리가 크게 정액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정률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연수합계법, 그 다음에 생산량 비례법,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시험 문제는 주로 정액법이 대다수를 차지하게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 이유는 이 감가상각 방법은 여러분들은 전산 프로그램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인지라 감가상각비 계산할 때 손으로 일일이 이렇게 계산하지 않아요. 숫자만 입력하게 되면 감가상각은 알아서 자동 계산이 되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도 감가상각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간혹 정액법이나 정률법 또는 연수합계법 계산하는 문제가 가끔 한 번씩 나온단 말이죠. 여하튼 간에 이 세 가지, 네 가지 지금 여기 화면에 쭉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가정이 있어야 되니까 우선 취득가액, 우선 우리가 차량 운반구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제가 주로 많이 설명하는 거니까. 차량 운반구를 취득했어요. 얼마에 취득했냐면 500만 원에 취득했대요. 자, 그리고 여기 그 차량 운반구의 내용 연수는 보편적으로 5년이라고 가정합니다. 세 번째, 잔존가치. 잔존가치는 5년 사용하고 났을 때 얘를 갖다가 차를 팔면 어떻게 팔어? 그냥 여기 중고차 이런 데다가 팔겠죠? 그럼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 돈 한 푼도 못 받을까? 얼마라도 받을까? 자, 100만 원 할까? 차이가 100만 원 하지. 좋아, 100만 원 하겠습니다. 근데 그거 저기 실수하는 거야. 중고차 사러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가져가면 거의 50만 원 정도밖에 못 받아요. 5년 정도 다 사용했으면. 여하튼 간에 차이가 50만 원만 하자. 5년 샀으면 50만 원만 하고, 다른 말로는 취득가액의 10%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도 있겠죠. 자, 이 세 가지를 알아야지 이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 있다고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가상각의 3요소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여기다 했으면 좋을려나? 순서대로 정액법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정액법 공식부터 기억을 하셔야지 돼요. 정액법을 계산할 때는 우선 여기 취득가액 있죠?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치는 빼요. 잔존가치를 빼고, 그 다음에 나누기 내용 연수 이렇게 계산을 하시게 되면 이게 바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인데, 감가상각비라는 말 자체가 이 계산 방식으로 계산하면 1년치가 계산되는 거예요. 감가상각비는 몇 개월치 계산되는 거다? 12개월치, 1년치가 계산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사용한 게 6개월밖에 안 됐으면 그 금액을 반으로 나눠줘야 된다는 뜻이기도 하단 말이죠. 자,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기본적으로 1년을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정액법으로 첫 번째 해 감가상각비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그러면은 계산 공식대로 취득가액 얼마였었어요? 500만 원. 잔존가치는 얼마래요? 50만 원. 그러면 요 말뜻을 알아야 돼. 우리가 샀을 때 500만 원짜리였는데 우리가 5년 내용연수 다 사용하고 나면 얼마는 건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50만 원은 건질 수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럼 다시 500만 원짜리 사서 5년 타게 되면 우리가 비용으로 얼마가 가격이 최대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450이 최대한 떨어지죠. 그 450을 가리키는 말을 알아야 돼. 여기 이 뭐라 그랬냐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라고 불러요. 걔를 450만 원을. 그래서 이렇게 계산된 거를 지금 우리가 450만 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 450만 원을 여러분 교재에서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라고 쓰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 이 말 뜻이 뭐라고요?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라고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취득가액에서 뭘 뺀 거다? 취득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거다. 근데 그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란 말 뜻의 또 다른 뜻은 맥시멈으로 500만 원짜리가 가격이 떨어져도 얼마는 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450만 원은 넘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요거 말로 설명하면 10중 8구 다 틀려요. 감가 대상 금액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450만 원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라는 것은 취득가액에서 잔존 가치를 뺀 금액을 얘기하고 그 금액은 500만 원짜리가 맥시멈으로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얼마까지다? 450만 원까지라는 걸 뜻하고 있어요. 자, 이 450만 원을 뭘로 나눠줬어요? 내용연수로 나눠줬죠. 내용연수 5년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금액은 얼마가 계산이 돼요? 90만 원. 그러면 얘를 갖다가 우리가 취득한 게 2021년도라고 2020년도라고 할까요? 2020년도 1월 1일 날 취득을 했어요. 500만 원짜리를. 자,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2021년 12월 31일 날 왜 회계 처리해야 되죠? 차변에 얼마가 나왔어요? 여기 계산된 금액 감가상각 해보세요. 90만 원 나왔죠? 차변에 뭐라고 계정 처리해야 되죠? 감가상각비 얼마? 9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대변에다가는 감가상각 누계액 해서 90만 원 이렇게 기록해 주는 거 알겠죠? 자, 근데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자산이라는 것은 1년 동안 사용해서 지금 자산의 값어치가 감소한 거잖아요. 그러면 현금이 차변에 있을 때는 증가한 거죠. 대변으로 쓰면 감소한 거죠. 근데 얘는 차량 운반고의 가격이 1년 사용해서 90만 원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그럼 여기 감가상각 누계액의 계정이 차량 운반구여야지 왜 감가상각 누계액이에요?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을 간접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차량 운반구의 가격이 500만 원짜리가 90만 원 떨어졌다. 그러면 차량 가격이 90만 원 떨어졌다는 의미니까 여기 차량 운반구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이렇게 쓰는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직접법으로 기록했다 이렇게 써요. 그런데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뭐라고 쓰라고 했어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썼죠. 요거는 계정을 직접적으로 얘를 안 쓰고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금액을 써서 얘를 회계 처리할 때 간접법으로 기록했다 이렇게 말이 나온 거예요. 오케이? 근데 왜 간접법으로 써요? 유형자산은 어차피 사갖고 사용하는 내용연수가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비용이 얼마 비용화 됐는지를 갖다가 계속 누적해서 모아놨다가 그 해당 자산을 처분할 때 감가상각 누계액하고 같이 한꺼번에 없애버리는 뜻이에요. 그때 처분 손익을 이익하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계속 기록해 놓는 한 유형자산 처분 손익이 발생할까 안 할까? 할 수가 없겠죠. 결국 이 감가상각 누계액은 언제 없어져요? 이 자산을 처분할 때 없어진단 말이죠. 첫 번째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해됐음? 아직도 이해 안 돼? 돼? 고개 끄덕끄덕 잘해줘야 돼. 자, 두 번째 해보세요. 두 번째. 자, 이번에는 2022년이 됐어요. 12월 31일 날 또 감가상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차변에 또 뭐라고 써요? 감가상각비 90만 원. 정액법은 한번 계산해 놓으면 매년 똑같은 금액이 지금 감가상각 된다는 뜻이죠. 여기에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써놓고 또 90만 원이 이렇게 표시가 된단 말이에요.
되셨나요? 자, 여기 회계 처리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해서 5년 동안 계속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결과론적으로 나중에 얼마까지 가요? 5번 가니까 450만 원 되죠. 이해돼? 되는 척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해에 취득가액 500만 원짜리 차량 운반구를 감가상각하고 난 다음에 얘를 갖다가 거기 재무상태표에서 어떻게 표시하는지 그것도 알아야 되죠. 제가 한번 여기다 써볼게요. 자, 언제? 얘는 2021년 12월 31일 날 재무상태표의 차량 운반구는 어떻게 기록될까? 차량 운반구 취득원가는 얼마였었고 500만 원이었었고, 그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첫 번째 얼마에 났어요? 감가상각 누계액 90만 원 첫 번째에 됐죠. 90만 원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장부가액은 얼마짜리로 계산되고 있어요? 410만 원이죠. 얘를 갖다가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장부가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500만 원짜리 사가지고 1년 탔더니 가격이 90만 원이 홀랑 떨어졌어. 그래서 지금 이 차량 운반구의 가격은 얼마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 410만 원짜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음?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어떻게 될까? 또 쓰기가 뭐하니까 여기 감가상각 누계액이 여기 90만원 여기 90만원 두 번 증가했죠. 2년 동안 사용했으니 지금 비용화 가격이 떨어진 거는 90만원이 아니라 두 배인 180만원이 되겠죠.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두 번째 옆에다 그대로 써볼게요. 차량 운반구 가격은 취득원가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계액은 2년 차이는 얼마가 됐다? 180만 원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두 번째에 이 차량 운반구의 가격은 얼마짜리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320만 원짜리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세 번째에는 얼마가 되겠어요? 270만 원을 빼니까 230만 원짜리가 되겠죠. 즉 시간이 지나가면서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즉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차량 운반구의 가격은 매년 이만큼씩 가격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번에 얘기해드렸었나? 차감 계정이면서 평가 계정인 거 5가지 있다 그랬었죠. 5가지 정도. 여기 감가상각 누계액의 계정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이에요? 비용이에요? 부채예요? 자본이에요? 수익이에요? 어떤 거예요? 얘도 계정이잖아요. 그럼 자산인지 부채인지 자본인지 있을 거 아니야. 뭐냐고요, 얘는. 성격이. 자산. 얘기했어요? 근데 왜 다들 모르는 척하고 멍 때리고 있어? 우리 혜지씨 알아? 네. 다들 놀랬지? 괜찮아요. 다시 질문.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자본이에요, 수익이에요, 비용이에요? 감가상각 누계액. 자, 지난번에 대손충당금하고 성격이 똑같아요. 얘는 차감 계정이면서요. 그 다음에 평가 계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 밑에 재무상태표에서 표시되기 때문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차량 운반구라고 하는 유형 자산을 차감하는 계정 성격이에요. 그다음에 평가에서 얼마짜리라고 410만 원짜리라고 평가하는 계정이고요. 얘는 자산의 같은 자리에 있어서 자산 계정이에요. 그런데 자산을 차감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의 대변에다가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변의 증가 금액을 기록하는 거랍니다. 그러면 자산인데 자산을 차감하니까 자산은 원래 자기 자리가 차변이 정상이죠. 근데 얘는 대변이 자기 자리예요. 왜? 자산을 차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차감 계정이면서 평가 계정인 거 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었는데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외상 매출금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외상 매출금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있었다고 했을 때
여기 차감 기종이 뭐 있었어요? 대손 충당금이에요. 대손 충당금은 10,000원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장부가액은 얼마예요? 장부가액은 99만 원이 된단 말이죠. 99만 원. 바로 이 대손 충당금의 성격이 감가상각 누계하고 성격이 똑같아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은 계정이 뭐다? 자산 자리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자산이에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차감 계정이면서 평가 계정인 건 똑같다고요. 성격이. 그래서 외상매출금이라고 하는 매출채권을 차감하기 때문에 자산 계정은 차변이고 대손충당금의 계정은 대변이 자기 자리여서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고요. 여기 마찬가지로 감가상각 누계액도 이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얘기를 해드린 거랍니다. 자, 여기가 정액법과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용어들 한번 설명을 해드렸어요. 제 딴에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그러니까 설명을 잘한다고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TAT 1급 뿐만이 아니라 FAT 1급이 됐던 전산회계 1급이 됐던 여러분이 복습하지 않는 한 절대 여러분 머릿속에 거의 들어가지 않아요. 이거는 여러분이 문제 풀고 자꾸 생각해보고 그래야지 여러분 것으로 할 수 있지, 듣기만 해서 자동적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배우신 것들은 꼭 복습을 하셔서 기억에 근데 이거 사실상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수도 없이 하는 얘기 아니야, 이런 거. 그죠? 수도 없이 아마 그런 얘기 하셨을 거예요. 복습하라고. 자, 두 번째 거 정액법은 이게 제가 설명하는 내용이 전부 다 했어요. 정액법의 말뜻은 말 그대로 감가상각을 계산하면 항상 일정한 금액이 계산된다. 그래서 정액법이란 말을 쓴 거고요. 이번에는 정률법을 쓸게요. 정률법은 계산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면 얘가 좀 특이해요. 그래서 잘 기억하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률법을 감가상각으로 계산할 때는 미상각 잔액이라는 용어를 써요. 미상각 잔액 곱하기 정률 또는 다른 말로 상각률이라고도 불러요. 이걸 가르쳐줘요. 그렇게 요 두 가지만 하면 돼요. 그런데 정률법으로 감가상각비 계산하라고 해놓고서도 잔존가치 막 이런 거 가르쳐준단 말이죠. 그러면 잔존가치 나 알아. 유형자산 뭐죠?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 뺀다. 아까 여기서 배웠던 거 있잖아요. 요거 생각한단 말이지. 이거 생각하면 무조건 틀려요. 정률법은 두 가지만 딱 생각하셔야 돼요. 뭐하고 정률, 저기 미상각 잔액 곱하기 정률, 요것만 곱하면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 있다. 자, 정률은 가르쳐준다 그랬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사용할 정률은요 40%예요 즉 첫 번째 매년 감가상각을 할 때마다 가격이 떨어지는 게 금액이 아니라 정률로 40%가 가격이 떨어진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계산을 해보자고요. 미상각 잔액 똑같이 연도수를 2020년부터 21년부터 해보자고요. 틀렸다. 여기 2021년이라고 해야지 되는데. 봤어. 여기가 2020년이 아니라 2021년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 1년이 지난 거잖아. 2021년 1월 1일 날 취득하고 2021년 12월 31일에 감가상각했을 때 쓰는 방법이라고 얘기해 드린 거고요. 자, 내용은 똑같아요. 취득 일자가 여기 기계장치 촬영문방구 샀는데 2021년에 1월 1일 날 취득했어요. 금액은 똑같이 500만원짜리.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촬영 문방구를 2021년 1월 1일 날 취득을 했는데 500만원이 그대로 써놨으니 얘는 지금 500만원 자체가 한 번이라도 상각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정률법에서는 취득원가가
첫 번째 해에 여기 미상각 잔액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할 때 2021년 12월 31일 날 얘를 갖다 감가상각하세요. 그러면은 여기 미상각 잔액은 500만 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상각률 몇 퍼센트라고 그랬어요? 40%. 그럼 500만 원의 40%만큼이 지금 가격이 떨어졌다는 뜻이잖아요.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가 된다는 뜻이에요? 200만 원 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자, 이 200만 원에 대해서 회계 처리해 보세요. 어떻게 회계 처리하면 돼요? 여기서 이어서 할까? 차변에 뭐 저기 계정은 변함이 없어요. 감가 상각비 얼마? 200만 원. 대변에다가는 감가 상각 누계 해서 200만 원 써주는 건 똑같아요. 자, 그러면 정률법 한번 해봤으니까 저기 다음에 거 한 번 더 해봐요. 2022년 12월 31일 날, 자, 미상각 잔액은 이제 얼마가 돼요? 얼마를 첫 번째 해에 얼마를 생각했어요? 200만 원 생각했죠. 그럼 500만 원짜리에서 200만 원 한번 생각을 했으니까 미상각 잔액은 얼마가 된다? 그래서 300만 원 되는 거예요. 300만 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고요. 자, 300만 원짜리인데 상각률은 또 몇 퍼센트 하래요? 40% 똑같죠. 그럼 두 번째 해에 여기 상각비는 얼마로 계산되겠어요? 120만 원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감가상각비 기록해야 되는 것은 차변에 감가상각비 120만 원, 대변에 감가상각누계 120만 원 이렇게 기록하면 되죠. 자, 한 김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세 번째, 2023년 12월 31일 날 미상각 잔액은 얼마입니까? 년 180인 거 아시겠죠? 180만 원 곱하기 또 똑같이 40% 하게 되면 세 번째에는 금액이 얼마로 계산돼요? 72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게 바로 정률법이에요. 자, 여기서 생산량 비례법 나가기 전에 이거 하나 정리하고 나갈게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일반적으로요, 우리가 뭔가 물건을 사게 되면 정액법처럼 매년 그 값어치가 일정하게 하락하는 게 일반적일까? 아니면 정률법처럼 처음에 샀을 때 한꺼번에 왕창 떨어지는 게 정상적일까? 어떤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편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정률법이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게 맞아요. 뭐 여러분이 지금 사실 나이는 아닐 수도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 스마트폰 가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새로운 스마트폰 S24 샀어요. 한 1년 쓰면 가격이 얼마큼 떨어질 것 같아요? 거의 반 정도 떨어진다고 느낄 거예요. 그죠? 왕창 떨어지지 매년 똑같은 금액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정액법처럼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설명을 해 보아 드렸고요. 근데 아까 요거 하나 구분해 보세요. 우리가 감가상각 방법을 계산할 때는 반드시 여기 감가상각이 3요소 있어야 된다면서요. 근데 정액법에는 취득가액, 잔존가치, 내용연수 다 사용됐죠. 근데 정률법에는 지금 있어요, 없어요? 그 말이. 그럼 여기에는 어디에 이 감가상각의 3요소가 계산이 됐을까? 사용됐을까? 사용되는 거 아닌가? 아니, 감가상각비 계산할 때는 얘 반드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어디에 들어갔냐고. 바로 여기 문제에서 주어진 상각률 알려줬었죠. 상각률 몇 퍼센트라 했어요. 요거 계산할 때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이 상각률을 계산하는 공식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1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해놓고 여기 루트 앞에 내용연수를 갖다 쓰게 돼 있어요. 네, 이거 내용연수. 그 다음에 루트 안에 분모에다가는 취득가액을 쓰기로 돼 있어요. 취득가액. 그 다음에 분자에다가는 잔존가치. 요거를 갖다가 계산하게 되면 1 마이너스 내용연수 루트 취득가액분의 잔존가치, 이걸 계산하게 되면 뭐가 계산된다고요? 정률 또는 상각률이 계산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1 마이너스 루트 이런 거 계산할 줄 알아요? 몰라. 나도 몰라. 그러기 때문에 여기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할 때는 정률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줘요. 그리고 정률법조차도 여기에 감가상각의 3의 요소 세 가지가 다 사용됐죠. 그래서 감가상각을 할 수 있다 그러고 보편적으로 이 상각률을 계산할 때 이 상각률을 계산할 때 여기 잔존가치 있죠. 이 잔존가치가 취득가액의 5%가 들어가요. 몇 퍼센트 들어간다고요? 5%.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 낼 때 정률법으로 계산하라고 해놓고서는 여기 잔존가치는 취득가액의 5%다. 요걸 가르쳐줘요. 이건데 여기 정률법에서 잔존가치가 취득가액의 5%라고 가르쳐준 이유는 잔존가치가 0이 돼버리면 정률이라는 건 계산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기본 5%가 돼야지 정률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가르쳐준 건데 계산할 때 정액법 계산할 때 잔존가치 필요 있다 없다. 정률법 계산할 때는 잔존가치 필요 없다요. 뭐만 기억하라고요? 미삼각전액 곱하기 정률 딱 두 가지로만 계산해야 되는데 여러분 딴지 걸기 위해서 헷갈리라고 주어지는 용어들이 더 많아요. 그걸 정확히 구분할 줄을 아셔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정률법에 대한 거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번에는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다가 연수합계법 설명해 드릴게요. 세 번째는 연수합계법. 연수합계법 계산하는 방식도 앞에서 정액법 하는 건 똑같아요. 여기 취득가액에서 뭐를 뺀다? 잔존 가치를 빼는 건 똑같아요. 잔존 가치를 빼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얼마가 나와요?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정액법처럼 450만원 똑같이 나와요. 오케이? 근데 거기에다가 여기 분수 고치는 여기 분수를 하는데 여기 분모에는 여기 내용 연수 합계를 갖다가 기록하고요. 분자에다는 그 내용 연수의 역순을 곱하는 거예요. 내용 연수의 역순. 이게 뜻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 그럼 아까 계산했던 방법으로 취득가액 마이너스 잔존가치는 제가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라 그랬죠. 이거 얼마예요? 450만 원이에요. 근데 곱하기 첫 번째에는 지금 여기 내용연수가 총 몇 년짜리인가요? 이 내용연수 합계라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이에요. 내용연수는 지금 여기 5년짜리죠. 이걸 어떻게 합계를 하는 것이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5년짜리라고 하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이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5년 동안 다 더하라는 얘기예요. 몇 년 나와요? 15가 나오죠. 그거를 갖다가 여기 분모에다가 15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역순이라는 말은 여기 첫 번째에는 5, 맨 끝에 거요. 두 번째에는 4, 세 번째에는 3, 역순으로 곱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걸 계산기는 다 쓸 줄 아시잖아요. 여기다가 5 하게 되면 3분의 1이잖아요. 그럼 첫 번째는 얼마가 나오겠어요? 계산이 3으로 나누게 되면 150 나와요. 그래서 100 첫 번째에는 감가상각비가 150 나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에는 뭐가 되겠어요? 두 번째에는 똑같아. 얘도 두 번째에 450만 원에다가 그렇지. 내용 알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되게 쉬워요. 15분의 4가 되겠죠. 15분의 4. 그럼 얼마가 계산되나요? 계산기 두들겨봐. 얼마? 120? 120. 그럼 세 번째는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15분의 3. 네 번째는 15. 이게 연수합계법이에요. 여기 연수합계법의 말뜻에서 내용연수, 이 연수는요, 내용연수 얘기하는 거예요. 걔를 합계하래요. 그래서 이렇게 곱하게 되면 매년 감가상각비가 계산되고 있죠. 이렇게 계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차이 알아들었어? 이따 계산을 하고 시켜볼 거야.
할 줄 알아야 돼. 오케이. 혜지 씨는? 오케이?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생산량 비례법은요. 10분 쉬었다가 계속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는요. 생산량 비례법이라는 방식이에요. 여기다가 네 번째 생산량 비례법. 이 생산량 비례법도 우선 계산하는 앞에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구하는 방법은 연속기법이나 정액법처럼 똑같아요.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치 빼주는 거란 얘기죠. 잔존가치. 그럼 아까 이 용어를 제가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감가상각 대상 금액. 오케이? 이 용어 잘 익혀놓으세요. 자, 근데 여기다가 곱하기를 할 때 여기도 분모하고 분자가 있는데 생산량 비례법이란 용어에서 생각할 수 있듯이 우리 실무에서는 기계장치에 많이 도입이 될 수 있어요. 또 실제로는 기계장치에도 적용할 수는 있긴 하겠는데 또 우리 그 채굴하는 광산에서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좀 이해하기 쉽게 기계장치라는 걸로 한번 써보게 된다고 치면 여기 분모 자리에다가는 여기 그 기계가 생산할 수 있는 총 생산 가능량을 다 쓴 거예요. 총 뭐라고요? 생산량이라고 써놓을게요. 총 생산이고 생산 가능량. 이 기계가 그 정도 이상 생산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고장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총 생산이 가능한 것 중에서 올해 생산량, 단기 생산량이라고 할게요. 단기 생산량 몇 개 했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10개 생산하면은 이 기계 다 쓰는 거야. 근데 올해 2개 생산했대. 그럼 5분의 1 생산한 거 아니에요. 이거만큼 그 기계의 감가상각을 계산하는 방법이라는 뜻이죠. 아니, 내용은 말뜻만 이해하면 되게 쉬워. 근데 계산 문제 나오면 막 머리 아파. 왜? 귀찮으니까. 근데 이런 것 정도는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 돼요. 시험 문제에 생산량 비례법 나오지는 않지만. 자, 그럼 같은 방식으로 여기 생산량 비례법으로 감가상각비 계산할 때 지금 앞에 계산 대상 금액이 얼마가 되겠어요? 450만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가 생산 가능한 게 예를 들어서 10,000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몇 개? 응. 그러면 밑에 분모에다가는 총 몇 개를 생산할 수 있다고 기록한다. 여기 10,000개라고 기억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올해 몇 개를 생산을 했냐면 3,000개를 생산했대요. 몇 개요? 그럼 30%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감가상각비는 얼마가 되겠어요? 3분의 10분의 3, 30%죠. 30% 하면 계산기 두들겨 봐줘요. 얼마 하게요? 90에다가 135만원 나오겠다. 그죠? 맞나? 135만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다음에 한 해가 더 갔어요. 하나 더 해볼게요. 두 번째는 여기 450만원 이렇게 돼 있었는데 곱하기 이거 두 번째에는 첫 번째의 생산량보다 보편적으로 많을까 적을까? 기기가 새 거면 고장나지 않고 계속 생산하죠. 똑같은 시간을 갖다가 가동한다고 했을 때 두 번째가 되면 아무래도 한 번이라도 고장나면 생산량이 줄어들겠죠. 지난해에는 3,000개를 생산했는데 올해는 몇 개를 생산했을까? 뭐 대충 3,000개보다는 적겠죠. 그래서 여기 10,000개 중에서 이번에 해에 생산한 거는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2,500개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금액 얼마 계산돼요? 4분의 1이죠. 4분의 1이면 100만원하고 4일은 4. 또 소수점 나오네. 112만 5천원? 자, 뭐 그렇다 치고
그래서 계산을 정확히 또 써놔야지. 나누기 아이고 계산기에서 4만 450만 원 곱하기 2,500개. 112만 5천 원 맞죠? 잘하셨네. 112만 5천 원 이렇게 나오죠. 그럼 세 번째로 더 적어지겠죠.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는 생산량 비례법이라고 부른다. 됐나요? 자, 거기 그 체감법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은 여기 정액법에서 곱하기 2 하면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질문했던 감가상각비에 대한 것들을 한번 쭉 네 가지를 정리해서 설명을 해드려 보았어요. 자, 여기서 또 저 설명해 드릴 게 뭐가 있었나? 요거 구분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두세요. 여기 정액법도 그렇고요.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은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치 빼는 게 다 똑같아요. 근데 뭐 어디만 달라? 정률법만 다르죠. 그래서 제가 요거 파란색으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정률법으로 감가상각 계산할 때는 미상각 잔액 곱하기 정률 딱 요 두 가지만 하세요. 아시겠죠? 다른 거 나와 있더라도 다 무시하시고 하시란 얘기죠.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캡처 하나 해놓고 지워도 되죠? 오케이. 자기 그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거 연습할 때 요 필요한 거 꼭 복습하셔서 계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요거 교재를 보시자고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그래서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라는 말 바로 여기 나오죠. 여러분들이 볼 때 여기서 말로는 되게 쉽게 그냥 이런 게 나왔구나 그러는데 교재 설명에서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라는 게 나오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꽤 많더란 말이죠. 자,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란 용어는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준다는 얘기. 그다음에 감가상각 기간, 내용연수라고 부르는 거죠. 그다음에 감가상각 방법 설명되어 있고요. 감가상각의 회계처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재 빤히 이렇게 써 있으면서도 유형자산의 차감기준이란 말 뜻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했더란 말이죠. 이거는 아까 설명해 드렸으니 이제 알 수 있죠.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그 감가상각 누계의 차감 계정이면서 평가 계정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것도 한번 물어볼까 또? 높아심에 감가상각비는 판관비입니까? 영업 외 비용입니까? 이거는 10시간 한번 해볼까? 잘 기억하고 있네. 아주 잘했어. 자, 그것도 잘 기억하시고 이 감가상각비하고 또 뭐라 그랬죠? 잘 까먹는 거. 대손상각비, 판관비예요. 자, 그 다음에 유형자산의 처분. 여기다가는 여러분 별표 3개를 해놓으셔야지 되고요.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는 급수불문하고 세금계산서 발행되는 문제로 회계처리까지 나오는 문제랍니다. 그래서 여기 시험 문제들 엄청 많이 보셨을 것이고요. 여기 처분하는 문제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유형자산의 처분 뭘로 설명해 드릴까? 여기 나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여기 나와 있다. 필요한 거 다 되어 있으니까 계산한 문제가 나오면 제가 다시 한번 여기 써드리기로 하고요. 제가 정리한 걸로 거기까지 한번 볼게요. 유형자산의 개념 써 있고요. 유형자산의 종류.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제가 설비자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설비자산이 통칭인 그 통합계정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별도로 좀 설비자산에 대해서 많이 얘기는 안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통 건물이라든지 기계장치, 구축물 이런 걸 통칭해서 부르는 자산명이 설비자산이라는 정도 그냥 한번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유형자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과정은요. 유형자산의 종류 설명드렸고 취득과정, 부대비용이라는 거 얘기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사용과정에서 이슈가 되는 거 자본적 지출이냐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이냐 두 번째 이슈는 감가상각비,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생산량 비례법 이거 설명해 드렸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이렇게 여러분이 취득 과정, 사용 과정, 처분 과정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이제 마지막 처분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 지금 처분 과정까지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꼭 아셔야 될 유형자산 관련 회계 처리이고 얘는 실무에서 당연히 시험 문제에서 계속 나오는 것들이고 여러분이 회사에서도 필히 기록을 해줘야 되는 방법들이라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봐요. 취득가액은 500만 원짜리예요. 여지껏 감가상각했던 거 비용화시켰던 금액 총 금액이 지금 400만 원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럼 장부가액은 얼마겠어요? 당연히 여기 100만 원 나오겠죠. 요 100만 원을 갖다가 우리가 처분하는 거예요. 얼마에? 70만 원에. 그러면 장부가액과 비교해서 장부가액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500만 원짜리 샀었는데 사용하면서 비용화시킨 게 400만 원이어서 지금 이 차량 운반구의 가격은 현재 100만 원짜리구나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지금 얼마에 팔았어요? 70만 원에 팔았으면 나한테는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이 손해가 우리 회계 개정 과목으로 뭐예요? 유형자산을 처분했는데 손실이 발생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건대 유형자산 처분 문제에 관련돼서는 반드시 유형자산에 관련된 처분 문제 나오면 요 모양으로부터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분개를 하던 문제를 풀던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연습하지 않으면 금액이 너무너무 헷갈리고 틀리기 쉬워요. 아주. 왜? 회계 처리가 복잡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어떻게 회계 처리하나 보세요. 이것도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제가 설명하는 말 잘 이해를 하세요. 지금 유형자산 처분한다면서요. 사용하던 차량 운반구 파는 거잖아. 그럼 유형자산은 차변이겠어요? 대변이겠어요? 유형자산은 어째 자산이기 때문에 얘를 처분한다는 무조건 대변에 써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되잖아. 팔았으니까. 근데 그걸 비용화시켰던 감가상각 누계 걔도 없애줘야 되겠죠. 왜? 처분하니까. 감가상각 누계에게 자기 자리는 차변이에요? 대변이에요? 줘봐. 대변이에요. 그럼 반대로 보내줘야 돼. 다 소멸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형자산 처분 문제가 나오게 되면 반드시 그 취득가의 감가상각 누계 장부가의 시험 문제는 감가상각 누계 구해서 요거 하라는 문제가 대부분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 얘를 얼마에 처분하는지 그 차액을 비교하게 되면 금방 유형자산 처분이익인지 처분 손실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것도 계산 문제가 아니더라도 분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거 유형자산 처분 이익인가요? 손실인가요? 얼마인가요? 그거 물어봐요. 왜냐하면 취득가액하고 판매되는 금액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건지 감가상각 누계액하고 처분되는 금액하고 비교하는 건지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 많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계산해 놓으면 되게 간단하죠. 자, 분기는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취득가액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형자산을 매각하는 거기 때문에 대변으로 이 유형자산을 무조건 없애주셔야 돼요. 1번. 감가상각 누계액도 반대 계정으로 대변으로 무조건 없애주셔야 돼요. 2번. 됐죠? 자, 그러면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금액이 장부가액이죠. 그럼 여기 회계 처리로 취득가액과 감가상각 누계액이 처리가 됐으니 여기 장부가액은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죠. 요 차익이니까. 그죠? 세 번째, 우리가 받은 돈 만약에 우리가 아직 못 받았어. 계정 뭐라고 써야 돼요? 거기 외상이라고 했다고 써봐요. 여기다 떡하니 외상매출금 써요.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틀리죠? 그래서 이건 계정도 물어볼 수 있어. 한 문제 갖고 물어볼 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시험 문제는 난이도 좀 있어도 뭐 반드시 나온단 말이죠. 회사에서 유형자산 사용하지 않는 회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럼 회계처리 이거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실무에서 되게 많이 나와 이거. 근데 회계처리 할 줄을 몰라. 그러면 화장실 많이 갔다 오겠죠? 등등. 화장실 왜 가냐고요? 왜 가는지 몰라. 윗사람이 가만 놔둘까? 하여튼 자, 그래서 여기 받아야 될 금액 또는 받은 금액 현금으로 받았다면 현금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못 받았다면 미수금,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다면 보통 예금 쓰면 되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 중요한 거 이렇게 1번, 2번, 3번 기록하고 차변과 대변의 합계 금액을 계산해 보세요. 딱 얼마 차이 나요?
차변에 30만 원 차이 나죠. 앞에서 여기 계산 미리 해놨던 거 금액 딱 맞죠. 이거 갖고 검증하는 거예요. 숫자가 제대로 분기 처리가 됐나 안 됐나. 이 금액이 딱 맞으면 회계 처리가 제대로 된 거고, 안 맞으면 그거 어디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 얘가 판매를 했는데 부가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잖아. 그럼 받아야 될 돈을 70만 원만 쓰면 돼야 안 돼요? 77만 원을 써야 돼. 회계 여지껏 여러분이 FAT 1급, TAT 2급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유형자산 처분하면 거기 받아야 될 금액, 여기 지금 공급가액만 쓴 거예요. 우리가 받는 돈. 근데 거기 100% 부가세가 있어요. 매출한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 영업과 관련된 매출은 아니지만 팔았잖아.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발행했을 거고, 받아야 될 돈, 받은 돈은 부가세까지 포함시켜야 돼요. 그러나 여기 유형자산 처분이익인지 처분 손실인지 계산할 때는 부가세가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부가세는 시당초 우리 돈 아니야, 그건. 우리 이익과 손실을 계산할 때 부가세는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건 국가 돈이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잘 기억하시고요. 여기가 가장 기본적인 유형자산에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단계 과정. 보통 전산회계 회계 1급 수지나 회계 2급 세무 2급 수지에서 여기까지 나왔었어요. 그런데 밑에 지금 빨간 거 지금 써놓은 거 있죠. 이게 TAT 2급에 들어간 것들이에요. TAT 1급도 아니고. 그다음에 시험 문제 주로 많이 좀 나오는 것들은 또 1급에도 이런 거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아까 손상차손 잘 모르겠다고 희성 씨가 얘기했었죠. 여기서 다 유형자산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거기에 대한 이슈들을 TAT 2급에서 먼저 배우셨고, 그다음에 문제도 많이 풀어보셨을 텐데 제가 또 정리 한번 같이 하고 넘어가기로 하는 거죠. 얘는 다 뭐와 관련돼 있다? 유형자산 처분과 관련된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이걸 돈으로 받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꼭 돈으로 받으라는 법은 없죠. 교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교환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는 동종교환, 두 번째는 이종교환. 근데 뭐가 동종교환이에요? 여기서 동종이다, 이종이다 구분하는 것은 계정 과목으로 구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사장님이 타던 차량 운반구라고 기록되어 있는 얘는 승용차예요. 승용차를 갖다가 주고서 거래처한테 주고, 우리는 똑같이 차량 운반구, 얘는 뭐냐면 트럭이에요. 이렇게 교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계정 과목이 같죠. 그러면 얘는 동종교환이다, 이종교환이다. 동종교환이다. 두 번째, 우리가 차량 운반구를 주고서 승용차 거래처로부터 필요 좀 없다고 얘기하는 비품을 교환할 수도 있겠죠. 비품 뭐 냉난방기 뭐 그런 것도 좋고, 가격에 맞게끔 처분하는 것보다 이렇게 바꿔서 쓰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 싶으면 바꿀 수 있죠. 계정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런 경우는 뭐다? 이종교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일단 동종교환이 뭐다? 이종교환이 뭐다? 요거 내용부터 먼저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요. 동종교환, 이종교환의 회계처리 그 구분을 포인트를 설명해 드릴게요. 기본상 어디겠지? 이것도 제가 정리해 놓은 거니까 한번 보자고요. 이종교환 들어가기 전에 아까 취득가액 얘기했었죠. 유형자산을 갖다 취득할 때 취득가액을 얼마로 할 거예요? 거기서 구입, 취득 부대비용이 포인트고요. 복구비용 포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국공채 현재 가치 차액까지 포함시키면 되겠습니다. 자가건설일 때 이런 거 있고요. 교환일 때는 이런 거. 지금 요거 교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오케이?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지금 왼쪽에 적혀 있는 것은 조금 아까 보여드렸던 유형자산을 처분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모형이에요. 자, 차량 운반구 500만원짜리, 감가상각누계액은 360만원짜리, 장부가액은 지금 얼마? 140만원. 이 얼마에 팔았어요? 150만원. 그럼 이익이죠. 그러면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유형자산 처분이 여기 10만원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근데 아까 제가 유형자산을 처분하게 되면 차량 운반구 파는 거니까 무조건 대변으로 써주라 그랬었죠.
감가상각누계 얘는 자기 자리가 원래 차변 대변인데 차변으로 다 이렇게 없애주라 그랬죠. 장부가액 써주라 그랬어요? 안 써줘도 된다 그랬어요? 이건 안 써줘도 돼요? 얼마 받으면 돼? 부가가치세 있다면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그러면 받을 돈 아직 못 받았으니까 미수금이라고 여기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1, 2, 3번 다 기록이 끝났으니까 차변과 대변 합계 금액을 더해보면 대변에 지금 얼마가 차이 나요? 10만원 차이 나는 거 얘가 뭐예요? 유형자산 처분이 똑같죠? 이렇게 하면 회계 처리 정확히 잘 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이해하고 알아야지 여기 동종교환이다, 이종교환이다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더란 말이죠. 왜요? 봐요. 자, 동종교환부터 설명합니다. 동종교환은 시험 문제가 나올 때 급수로 회계 1급 정도 수준 문제예요. 왜 푸냐고? 자, 똑같은 동종교환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차량 운반구 주는 거는 똑같죠. 우리 거래처에다 줘야 되잖아. 그러면 차량 운반구 없애줘야 되죠. 그 다음에 차변에 감가상각누계도 당연히 없애줘야 되죠. 그죠? 중요한 거 우리가 뭘 받고 있어요 지금? 똑같은 동종의 차량 운반구를 받고 있잖아. 여기서 시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새로 취득하는 자산을 얼마로 기록할까냐는 거예요. 동종교환일 때는 우리 장부가액으로 기록합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서 보면 장부가액 얼마였었어요? 140만 원으로 똑같이 기록을 해버리니까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나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할까? 발생하지 않을까? 발생하지 않아요. 동종교환일 때는 키워드가 그래서 우리 장부가액이에요. 우리 거의 장부가액으로 새로 취득하는 자산을 기록해 준다는 뜻이 여기 동종교환의 포인트고 그래서 여기 빨간 글씨로 제가 장부가액 이렇게 써놨죠. 자, 이종교환일 때요. 이종교환일 때는 지금 여기 우리 차량 운반구를 교환한다는 말 뜻은 지금 거래처에다 줘야 된다는 건 똑같기 때문에 여기 차량 운반구를 대변에다가 기록하고 차변에다가 감가상각누계 기록하는 건 똑같아요. 다 똑같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거 새로 취득하는 자산 뭐 취득한다 그랬어요? 비품이에요 지금. 비품은 차량 운반구하고 같아요? 달라요? 그래서 이종교환인데 이 비품의 가격이 얼마짜리냐는 거예요. 얘는 공정가치로 기록합니다. 공정가치가 얼마냐? 160만 원이래요. 160만 원? 근데 우리 거 장부가액은 얼마예요? 그럼 20만 원 이익이 생긴 거죠?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 해서 2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여기 키워드는 뭐냐? 공정가치야. 근데 그 공정가치가 우리 거 공정가치를 알면 우리 걸로. 그 다음에 우리 거는 안 가르쳐주고 거래처 비품에 교환되는 자산의 공정가치를 가르쳐주면 그걸로 하는 거예요. 오케이? 아까 장부가액도 우리 걸로 했죠. 공정가치도 우리 거를 가르쳐주면 우리 거 공정가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거 시범 문제에서는 우리 거는 장부가액만 가르쳐주고 거래처 교환하는 자산의 공정가치를 가르쳐준단 말이지. 그럼 그걸로 쓰는 거야. 그게 우리 장부가액하고 차이가 나서 이익이 되든지 손실이 되든지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혹시나 여러분이 여기 유형자산 처분과 관련돼서 이종교환, 동종교환 지금 공부했던 게 정리가 안 되셨다면 지금 여기 잠깐 켜놓고 있을 테니까 유형자산 처분 문제 요 기본 틀을 지금 복습하시고요. 다른 문제 말고 이걸로 하세요. 이거 이렇구나 정확히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동종자산 교환하고 이종교환 요 자리에서 바로 지금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딱 5분만 드릴게요. 해보세요. 자, 그러면 유형자산의 그 동종, 이종 교환에 대해서는 한 번, 두 번 문제 풀어보고 그러면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희승 씨가 얘기했던 거, 유형자산 손상차손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바로 나오네. 그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유형자산의 손상차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에요. 일상적으로 그냥 감가상각만 한 자산이라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얘가 생각지 못한 뭔가 사건이 벌어진 거야. 즉 자산의 값어치가 떨어질 만한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얘가 실제 가치가 이 정도 되나? 다시 한번 얘를 평가하는 거예요. 기계장치 같은 경우는 뭐 얘가 등등한 이유로 뭐 고장이 났어.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얘가 물 먹었어. 그런 경우 자동차 차량 운반구 같은 거 잘 운행하다가 얘가 어디 들이받았어.
그럼 수리했을 거 아니에요. 수리를 하든지 아니면 여러 같은 이유로 일반적인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그 자산의 값어치가 떨어졌다면 그 자산의 값어치가 떨어진 것만큼을 손상차손이라는 계정으로 기록하라는 뜻이랍니다. 우선 요 개념부터 설명해 드리고요. 그러면 얘는 어차피 유형자산과 관련된 거죠. 자, 아까 보여드렸던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차량 운반구는 500만원짜리, 감가상각 누계액은 360. 그래서 이 차량 운반구의 가격이 현재 얼마로 평가되고 있어요?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사용하면서 그 사용한 기간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 걸 우리는 그냥 감가상각 이렇게 해서 장부가치를 계산해냈는데 얘가 지금 사고가 났단 말이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지금 그 중고차 거기다가 팔아먹으려고 그래. 팔고서 직원들의 뭐 등등을 위해서 새 차를 갖다가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물어봤더니 거기서 얼마를 준다냐면 40만 원을 준대요. 그럼 우리 장부가 파는 것도 아닌데 가격 차이가 지금 많이 생겼죠. 이 가격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고요. 사고 났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이해됐어? 그리고 공정가치는 아는데 순공정가치는 뭐예요? 순공정가치는 사고가 났었기 때문에 얘를 수리해야 되겠죠. 수리비 다 빼고 돈 줄 수 있는 거 여기 4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여기가 100만 원이었어. 수리비가 얼마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60만 원이 수리비라는 뜻이잖아요. 그걸 빼고 순공정가치는 비용을 빼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을 뜻해요. 또 아니 그러면 수리를 해서 우리가 계속 그냥 사용하면 어떨까? 그랬더니 계속 사용가치 그냥 사용하면 이거는 추정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얘를 그냥 수리해서 사용하면 값어치가 얼마짜리로 나올까? 한 50만 원짜리 되는 것 같대요. 근데 그 금액 중에서 어떤 금액? 큰 금액하고 장부가액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 둘 중에 어떤 금액이 더 커요? 50만 원이 더 크죠. 이하고 누구하고 비교한다? 이 공정가치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만약에 순공정가치가 더 크다면 이하고 비교해야 되겠죠. 자, 차익이 얼마 생겼어요? 90만 원. 이 90만 원이 손상차손이에요. 손상차손의 또 다른 말은 사고 나서 그 자산의 값어치가 더 떨어졌다는 뜻이야. 근데 우리는 보수주의에 의해서 비용은 인식되면 바로 기록하기로 했죠. 그래서 기록을 했더니 차변에 뭐라고 쓰고 손상차손이라는 기종으로 쓰고 얘는 유형자산이죠. 대변에는 뭐라고 쓴다? 손상차손 누계액이라고 쓴다. 어렵진 않죠? 그리고 다음에 또 감가상각을 하겠죠. 감가상각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손상차손 요 값어치하고 비교를 해서 얘를 다시 환입시킬 때 우리가 인식했던 금액 아까 손상차손 얼마 인식했었어요? 90만 원 이상을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최대한 환원을 시키더라도 90만 원까지만 하면 된다.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는 주로 여기까지만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손상차손 누계액 계산하는 방법. 그 금액 중에서도 여기는 지금 순 공정가치하고 계속 사용가치 비교해서 큰 거하고 비교하라 그랬죠. 요거 틀리지 않도록 주의하면 돼요. 아시겠죠? 내용 들어보니까 간단하지. 관련된 문제 나오면 그대로 해보시면 돼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유형자산의 재평가. 유형자산의 재평가에서는 원가모형, 재평가모형 요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요거 얼마 전에 설명해드렸어요. 자본계정 설명해드리면서 건물 또는 토지로 제가 비교를 해드렸죠. 이건 빠르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건물 처음에 우리가 샀을 때 취득원가 10만원 주고 샀대요. 현금 주고 샀고요. 그런데 얘가 지금 현재 평가를 해봤더니 40만원짜리가 됐더래요. 그러면 건물을 샀는데 이 공정가치로 평가한 이 시점이 예를 들어서 10년 걸렸다고 쳐요. 얘를 샀던 거는 2013년에 샀는데 지금 얘가 2023년이에요. 현재 공정가치는 얼마다? 40만 원이다. 근데 우리 재무상태표에는 유형자산은 취득원가로 그냥 기록하지 매년 단기매매증권처럼 공정가치로 평가 안 하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지금 평가하는 이유는 회사에 이 갖고 있던 자산을 재평가해서 자산의 가격을 올려놓을 필요가 있을 때 그때 한다고 얘기해 드렸었죠. 그때 그래서 재평가를 했더니 그 건물이 지금 얼마가 더 증가했어요? 30만 원이 더 증가했어요. 대변에 뭐라고 씁니다? 재평가인 경우. 얘는 무슨 계정이다? 자본 계정이에요.
자본계정 어디 있던 거예요? 자본계정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자본계정에 기타, 토갈, 손익, 누계액이 있던 계정이죠. 자, 그런데 그 회계평 우리죠. 회계 변경에서 또 나올 그때 사용될 용어이기도 한데 우리가 처음에 유형자산을 취득했을 때 그 금액으로 계속 기록하는 모형을 우리는 원가 모형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재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이를 뭐라고 부른다? 재평가 모형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한번 재평가를 하게 되면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계속 매년 재평가해야지 돼요. 그러면 매년마다 그 가격이 오르든지 단기 매매주권처럼 떨어지든지 하겠죠. 그랬을 때 다음에 그 공정가치를 봤더니 25만 원이래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건물은 얼마짜리인데? 40만 원짜리죠? 근데 25만 원이면 얼마가 손해본 거예요? 그러면 건물 15만 원 이렇게 빼줘야겠죠. 감소했으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자본계정 얘부터 먼저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재평가 잉여금을 이만큼 뺐어야 되겠죠. 그럼 재평가 잉여금 얼마 남았어요? 15만 원 남았죠. 근데 다음에 공정가치가 지금 30만 원짜리가 됐어. 그러면 건물이 또 얼마가 올라간 거야? 5만 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런데 주의해야 될 거 이렇게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또 가격이 올라서 재평가 금액이 늘어났죠. 그럴 때 똑같이 재평가 잉여금 쓰면 안 돼요. 이때는 재평가 뭐라고 쓰라 그랬어요? 재평가 이익이라고 쓰라고 했었고 얘는 이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요? 얘는 자본계정이고 얘는 단기 손익계정이라는 거 얘기해 드렸었죠? 얘가 만약에 가격이 떨어졌을 때 만약에 30만 원이었는 다음에 또 25만 원으로 5만 원 떨어지면 그 다음에 또 얘를 빼쓰는 거예요. 언제까지? 얘가 다 없어질 때까지. 이해가 되시겠죠? 다 썼어. 그 다음에는 뭐라고 쓴다? 재평가 손실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이해가 됐어? 오케이. 자, 그래서 유형자산의 재평가까지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요. 우리 내일은 정부 보조금에 대한 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교재는 우리 아직 안 봤죠? 교재 잠깐 보게 되면 유형자산의 무상취득과 교환 유형자산 재평가는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동종 이종자산 교환 이것도 설명해 드렸죠. 네, 재평가 회계처리 모형 설명해 드렸고 유형자산 송산 차손. 자, 그러면 내일은 여기 다음 시간에 정부 보조금에 대한 것부터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시면은 7번까지만 복습해 보시면 되고 교재 꼭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